작가님들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설명까지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글 쓰는 작가로서 이 시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의 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아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글방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시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도 초청 노서가 있습니다. 아고타 크리스토프 작가님이 쓰신 소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고 시점을 설명할 때 이 책의 각 부가 시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로 삼을 수 있겠더랍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들이 시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그런 거 내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시점이 뭘까? 저는 시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저의 정의인데요.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다라는 게 바로 제 시점의 정의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바로 그것의 문제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지금까지는 글을 그냥 내가 편하게 내게 있었던 일을 내 시점에서만 편하게 썼었는데 사실은 글은 전달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 즉 시점 선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전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계속 살펴볼게요. 그러면 시점이 왜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시점이 글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자, 작가님들 혹시 그동안 작가님들은 어떤 자격으로서 글을 써오셨나요? 어떤 사람으로서 글을 써오셨나요? 제가 글쓰기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글의 탄생 목적은 뭐였죠? 바로 전달입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은 글을 통해서 작가님들만의 생각, 사유, 경험, 또 의견, 주장, 감정, 마음 따위를 제3자인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전달하려고 글을 써왔다. 그 말은 뭐다? 즉, 글은 결국 작가님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그동안 글을 쓰셨을 때는 전달자로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어서 그냥 내가 요즘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작가님들의 이야기, 작가님들의 생각과 경험이나 감정 따위들을 전달하는 자로서 글을 썼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에는 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님들은 본인이 화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기서 화자는 뭐죠? 발화자, 전하는 사람, 그쵸? 글에는 화자가 존재합니다. 작가님들이 그동안은 그냥 써오셨다면 아니었어요. 사실 작가님들은 화자로서 글을 전달한 거였다. 왜냐면요, 글에는 화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글을 전달할 사람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동안은 아마 화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그냥 쓰고 싶어서 썼어. 그냥 내가 내 이야기를 썼어. 내가 끼적였어. 기록하고 싶어서 썼어. 라는 표면적인 이유, 그 밑바탕에는 작가님들이 화자였다라는 것. 글을 쓰기 전에는 작가님이 나 하나의 삶을 산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난 후에는 첫 번째 왼쪽의 인물, 나, 즉 글에 담긴 나, 어떤 인물, 주인공으로서의 나도 있고요. 두 번째 나, 즉 글로서 글을 전달하는 글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로서의 나, 즉 두 가지의 나로서 살게 된다. 글을 쓴다면 작가님들은 화자로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점은 뭐였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점이 필요한데 그것을 과연 누구의 입을 빌려서 얼마나 깊게 전달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 시점이 바로 그 선택의 옵션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1인칭이 나오고 3인칭이 나오는 거예요. 종류를 보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종류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텐데요. 여기 제가 테두리, 원으로 그려진 테두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마련했는데 여기 보시면 옐로우, 노란 색깔 테두리가 2개 있고요. 핑크, 분홍색 테두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건, 괄호 열고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건, 바깥, 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보시면요. 1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어요. 일단 크게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서 볼까요? 일단 1인칭은 뭐냐면 사건 이야기의 인물로서 포함이 되느냐, 그 인물로서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인가 여부가 바로 1인칭을 가릅니다. 그래서 1인칭은 뭐다? 사건, 즉 이야기 안에 담긴 인물로서 내가 글을 전달한다. 그거고요. 3인칭은 뭐냐면 사건 내부에 있지 않은 자, 즉 제3자, 사건 바깥에 있는 제3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3인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1인칭 주인공은 사건 이야기, 즉 이야기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있긴 하지만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 1인칭 관찰자 시점, 한 껍질 바깥에 있죠. 사건 이야기와 조금 멀어요. 그리고 사건 바깥에서 사건을 보고서 전달하는 화자, 즉 3인칭 관찰자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밖에, 사건의 바깥에 있는 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관찰자보다도 조금 더 먼 전지적은 뭐냐면 여기서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이런 분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과 이야기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사건 바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크게 4개가 있고 우리는 크게 4개만 볼 거다. 사실 더 세분화하려면 세분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들께는 딱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 네, 그래서 일단 4가지만 보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의 종류를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테이블에 화자, 등장 여부, 존재상, 시점, 글에 드러나는 특징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를 잡아서 작가님들께 구분지어 비교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보면 화자라고 했죠. 발화자. 글을 전달하는 사람. 사실은 나는 그냥 쓴 게 아니었고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나는 발화자, 즉 이야기 전달자로서 화자로서 글을 전달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일단 첫 번째 1인칭 시점에 대해서만 볼까요? 1인칭 시점은 아까 말했죠. 사건, 즉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다. 그쵸? 그때 1인칭의 화자는 나예요. 내가 나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존재상에 보면 나가 있는데 존재는 나로서 존재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나로서 내가 글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도 글에 내가 나로서 등장을 하는데 다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는 내가 내 이야기의 주인공, 보통 작가님들이 쓰는 글이었을 거예요. 보통은 그동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셨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에 담긴 나, 즉 인물인 나와 화자인 나가 동일했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화자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쓰셨을 거다. 그럼 두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이때 보면은 내가 사건의 한 인물로 등장은 해. 그런데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따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본 관찰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때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두 경우 모두 다 내가 사건에 가담되어 있기 때문에 등장을 해요. 그쵸? 그렇고 존재는 나로서 존재를 하되 주인공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관찰자인 조연으로 존재하느냐 그 차이고 그럼 글에 드러나는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내가 나오죠.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전지전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인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이기도 해요. 그때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전지전능하게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일기 쓸 때 보통 어떻게 쓰죠? 기뻤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머리가 아팠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읽은 상태로 쓸 수 있죠.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마음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관찰로 본 것만 쓸 수 있다는 특징. 두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 볼까요? 이 경우는 글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이번엔 관찰자잖아요. 주인공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 아빠, 남편, 가족, 사랑하는 사람, 따님 그들의 내면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옆에서 지켜본 것만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을 거다 하는 것. 자, 그럼 세 번째 볼까요?
3인칭 시점입니다. 보시면 일단 화자가 달라요. 화자가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작가님이 나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로서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내가 3인칭, 즉 사건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철저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밖에 역할을 안 하게 됩니다. 난 등장을 안 하죠. 일단은 사건 내부에 등장을 안 하는 사람이고 정말 사건 밖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제3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신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전지적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전지전능하다고 했었죠. 전지전능한 신처럼 나는 내가 이야기 밖에서 사건의 밖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즉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어떤 상황과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지전능하게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신이 아니라 나는 사건 밖에서 제3자, 그냥 작가로서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만 제3자로서 전달하게 됩니다. 신과는 조금 다른 개념. 신은 앞을 내다볼 수도 있고 짐작할 수도 있고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전부 다 예측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작가인 인간은 그럴 수는 없죠. 그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드러난 글의 특징은 뭐다? 나는 글에 안 등장해요. 왜냐면 사건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만 등장하는데 다만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전지적인 내레이터로서 약간 등장해요. 우리 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인간극장인가? 이금희 선생님께서 왜 막 내레이션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사건의 이금희 선생님은 분명히 없어요. 사건의 주인공들은 아주 소소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국민들이신데 그 밖에서 제3자로서 어떤 신적인 느낌으로 전지전능하게 막 내레이션 해주셨던 것.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의 밖에서 제3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관찰한 것만, 관찰되어진 것만 인간의 입장으로서 쓸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작가님들은 글을 쓰겠다고 다짐하신 후로는 글을 쓰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작가님들은 화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을 전달하는,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왼쪽에 5개의 카테고리가 조금 아까 우리가 나눈 내용이고요. 그 오른쪽에 제가 장점, 단점, 적합한 쓰임이라고 해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잖아요.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전달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글의 맛이 달라지고 읽히는 사람도 다른 시점에서 글을 읽게 된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적합한 쓰임에 맞춰서 4개의 물음표를 가지고 작가님들이 적절하게 시점을 골라 쓰시면 되는데요. 그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앞선 5가지 카테고리도 있겠지만 그 카테고리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작가님들이 쓰임을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장점이 뭐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점과 단점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장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힌트라고만 드리고 작가님들이 나머지는 자유롭게 충분히 스스로 궁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힌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은 뭘까? 뭐냐면 나가 주인공이자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화자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써왔던 글이었겠죠. 그때 나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화자이자 내가 주인공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나에게 유리한 면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단점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이야기의 객관성이 실리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관찰자야. 주인공은 우리 아빠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딸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조연으로 등장해. 그래서 그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관찰해서 쓸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내가 직접 이야기를 끌고 나가니까 내가 내 생각,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 하는 것들.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장점은 뭘까?
신이 사건 밖에서 사건을 보고 이야기를 끌고 가니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을수록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주관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나는 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미래에 대한 추측도 할 수 있고, 여러튼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또 장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럼 3인칭 관찰자 시점 한번 봐볼까요? 장점은 뭘까요? 작가가 사건 밖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전달자로서 쓸 수가 있지만, 다만 신의 입장으로서 쓰는 건 아니라서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보여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확실하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또 그것은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 카테고리와 장점과 단점들을 나름대로 비교해 보시면서 적절한 쓰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을 내가 글로 쓰고 싶은데 이번에는 내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써보겠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평소처럼 써보겠어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뭐든 좋습니다. 적합한 쓰임에 맞춰서 시점을 골라 쓰실 수만 있다면 완전 최고다 하는 것.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가님. 작가님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사건 내부에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3인칭의 시점에서 쓰실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그 사건에는 없었던 것처럼. 혹시나 이거 오해하실까봐. 작가님들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꼭 내가 있었기 때문에 1인칭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4사분면으로 나누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왼쪽에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의 입장에서 내면에 조금 더 치중해서 쓴 글, 나의 입장에서 조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쓴 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제3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신이기 때문에 상대의 내면이나 감정, 생각과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3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쓰는 것. 4사분면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작가님들이 앞으로 쓰실 때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달할 것인가를 이 4사분면을 통해서 감을 잡으신 다음에 나의 입을 통해서 전할까? 아니면 내가 완전한 제3자가 돼서 이야기를 전달해볼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밝혀볼까? 아니면 오히려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볼까? 그런 고민을 거쳐서 시점을 정하시고 그 시점에 맞춰서 글을 써보시면 또 각기 다른 4개의 글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쓰인 예시가 바로 아고타 크리스토프 작가가 쓴 존재의 3가지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미션이 있습니다, 작가님. 다음을 인칭 시점으로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써보세요. 첫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인칭 전지적 시점. 나는 제3자, 오직 전지적 화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 정말 내레이터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로서만 등장하는 것.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마찬가지로 내레이터, 제3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로서만 존재하지만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것. 신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배제하는 것. 한번 써보시면서 아시죠, 작가님? 느낌을 잡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 이런 시점으로 썼을 때 이야기 전달자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글의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거기까지가 제가 바라는 바. 그래서 작가님들이 앞으로는 내가 시점을 골라서 한번 써볼까? 적재적절하게 활용해볼까? 하는 것까지. 자, 미션 오늘도 꼭 해보세요.